안녕하세요. 3학년 동아시아사 시간입니다. 3학년의 이 동아시아사,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고, 이제, 요거 봅시다. 고려의 대외관계. 고려는 어땠느냐? 기본적으로 고려의 대외관계는 고려는 기본적으로 어땠느냐?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아시아의 큰 나라들을 뽑으면 당시에 서하, 고려, 일본, 금, 송 혹은 요, 송 이랬는데 이 중에서 진짜 큰 메이저는 뭐죠? 메이저리그는 요나 금과 송과의 대립관계. 이게 메이저리그였습니다. 서하, 고려, 일본은 마이너리그죠. 근데 이 마이너리그 중에서도 일본은 이 메이저리그와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기에는 약간 거리적으로 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집중되었던 건 고려와 서하였어요. 그래서 이 고려와 서하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한 번은 남송과 금이 서로 고려와 서하를 금은 아니에요. 금은 이게 이제 많이 쏠렸어요 이미. 요 때를 생각해요. 요 나라와 송이 기본적으로 어땠느냐 하면 서로 고려와 서하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살살 달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려와 서하는 그러한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양쪽에서 실리적인 관계의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 가지고 자국의 이득을 키워나가면서 이 자국을 발전시켜 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봅시다. 거란과의 관계에서 이 고려는 총 시기가 그러니까 시기마다 3번의 외적이 침입합니다. 거란은 11세기, 금은 12세기, 송은 13세기예요. 그러니까 각 100년마다 한 번씩 큰 적이 쳐들어오는데 거란 때는 여러분 요와 송이 싸웠지만 화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한다거나 송이 멸망한다거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와 송의 힘이 어느 정도 막상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요 나라가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도 아주 막 전면적으로 쳐들어올 수도 없죠. 그렇게 오다가 송한테 뒤통수 맞을까봐. 그리고 쳐들어온 목적도 고려를 멸망시키려고 왔다기보다는 야 나 송을 칠 건데 너 방해하지 마. 요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총 3번을 쳐들어옵니다. 3번. 3번 쳐들어오는데 1차 때 활약했던 게 누구다? 서희였다라는 거. 서희의 외교 단판이 아주 유명했고, 이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3차에서 또 유명한 사람 있죠. 3차에서 유명한 사람이 바로 강감찬 장군이고 우리나라 3대 대첩에 해당하는 귀주 대첩을 통해서 완전히 거란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귀주 대첩 이후에 거란의 황제가 뭐라 하느냐? 야, 고려는 고려를 쳐들어가지 말고 절대 앞으로 괜히 쳐들어갔다가 우리 된통 당하니까 그 다음에 고려는 심지어 쳐들어와도 내가 명령하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공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려를 좀 쉽게 봤다가 아주 된통 당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해서 이 거란 때까지는 아까 말했었던 이런 고려가 요를 한번 편들기도 하고 송을 한번 편들기도 하고 요가 좀 짱나면 요하고 외교 관계 끊고 송하고 조공책봉 관계 맺기도 하고 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고려가 자국의 이익을 잘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금은 조금 다릅니다. 금은
요보다 훨씬 셌죠. 그래서 송나라를 멸망시키고 송을 강남 지역으로 쫓아버리고 화북 지역을 완전 장악할 정도로 아주 힘이 셌으니까 그런 금나라가 이 고려에게 군신 관계를 먼저 요구합니다. 야, 너 이제 세상의 중심이 우리 금으로 바뀌었어, 임마. 그러니까 고려 너가 우리하고 군신 관계 맺어. 왜냐하면 그 전에는 형제 관계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형제하고 군신은 다르죠. 그 군신 관계로 바꾸자. 그래서 너 앞으로 우리한테 임금님하고 잘 모셔. 이러니까 고려가 야씨 우리가 요하고도 싸가지고 이겼는데 좀 자존심 상하냐고 막 싸우자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때 지배자가 누구였다? 이자겸이었어요. 이자겸이라는 지배자가 야씨 금은 요하고 달라. 금이 얼마나 센데 그냥 우리 군신관계 체결하자. 이래서 군신관계를 체결해요. 그런데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요거 먼저 설명을 했는데 요거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위에 건 뭐냐 하면 근데 금이 처음부터 셌느냐 그건 아니죠. 아까 여기에 보면 요 나라가 있을 때 요 나라 거란족의 요 나라가 이렇게 강할 때 요 키 끝에 찌끄레기처럼 처박혀 있던 애들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 그러니까 저때 찌꺼레기 같이 처박혀 있을 때는 어땠느냐? 어떤 존재였냐? 이들은 이때는 형제 관계도 못 맺었어요.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가지고 여진 정벌해서 그 땅 막 뺏어오고 여진 애들이 막 거지처럼 와가지고 형 제발 뺏어가는 땅 좀 주세요 하니까 이 고려가 에이 불쌍하다 하면서 그냥 가져가라 하고 뭐 이랬던 게 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윤관이 여진 애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약탈해가고 이러니까 별무반이라는 기병대를 만들어가지고 여진을 정벌하고 그 지역의 동북 구성을 축조했어요. 9개 성을 빼앗아서 했는데 이거 금방 돌려주게 되고 그러니까 요때는 여진과 고려 사이의 외교 관계는 고려가 우세하게 되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여진이 금나라를 건국하고 금이 송나라를 멸망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뒤집혀서 중간에 형제 관계 한번 거쳤다가 군신 관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도 선생님이 요 글자를 잘못 봤어요. 또 막 화이트 쓴다고 뭘 할 것 같은데 요거는 아닙니다. 성과 13세기에는 뭐 참고로 적어도 됩니다. 13세기에는 누가 쳐들어온다? 몽골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몽골이 쳐들어오는 거 말고 요거는 이제 송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고려는 고려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을 쓰시오하면 기본적으로 친송 정책이었습니다. 친송 정책. 왜? 기본적으로 문화가 우수한 쪽은 어디였다? 송이었다. 송이 군사력이 약하고 멸망하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그 왕권 강화라든지 다른 여타 문화가 꽃피었던 곳은 송이었어요. 송. 그래서 우호 관계를 통해서 교류를 지속해서 문화를 선진 문화를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별무반을 한번 볼까요? 별무반을 보면 고려 숙종 때 윤관의 건의에 따라서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설치된 군대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군사력이 고려가 강했는데 여진 애들이 기병 그 유목민족이니까 말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기병 위주. 거기에 비해서 당시에 고려는 보병 위주였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세도 잡으려고 따라가면 말 타고 도망가고 가면서 활 쏘는데 뭐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관이 몇 번 여진을 토벌하러 가보니까 쟤들 기병이 있어서 이기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숙종한테 건의해서 우리 기병 부대가 따로 특별히 필요합니다 해서 만든 게 별무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무반을 근데 여기 보면 기병 부대인 신기군, 그다음에 보병 부대인 신보군, 그다음에 승병인 항마군으로 편성이 되었는 별무반을 만들어서 여진을 정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희의 외교 담판을 우리가 좀 보죠. 그래서 서희의 외교 담판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 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소선영. 그러니까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왔던 상대자는 소선영이라는 장수였습니다. 서선영과 서희가 외교 담판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서 일어난 나라이기에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소라고 합니다. 만일 영토의 경계를 따진다면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정리해 볼까요? 소선영의 주장은 뭐냐? 야 고려는 너거 봐봐, 대부분 옛 신라 땅에 있지. 그러니까 너거는 즉 거라는 고구려를 계승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고려는 신라를 계승했다. 그런데 지금 요렇게만 따지면 즉 한강 이북의 땅, 즉 평양 지역에 있는 땅들은 전부 다 우리 거란의 땅인데 또 왜 거기 가지고 있느냐? 땅을 돌려달라. 이것이 소선영의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옛 고구려 땅을 돌려도.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보다 더 핵심 주장이 사실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너그 국경하고 붙은 건 우리 거란이야. 송으로 가려면 바다를 건너서 가야 된단 말이야, 서해 바다. 근데 너거는 가까운 거란은 배척하고 송과 친하다. 이거 뭐 의도 있는 거 아니냐? 송하고 친해서 우리 거란을 공격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분 나빠. 그래서 쳐들어왔는 김에 야, 옛날 고구려 땅 다 내놔.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희가 이걸 딱 간파한 겁니다. 이게 외교 담판이 이 말싸움에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서희가 정말 대단한 건 군대를 끌고 왔는 이 거란의 장수 소선영이 거란에서 매우 유명하고 유능한 장수였거든요. 근데 서희가 와서 딱 보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3번의 포인트가 있다. 주장을 3개 하는데 그 중에 포인트는 세 번째다. 라는 거죠. 우리가 남자 여자 사이에서도 여자친구가 뭐 가지 마라 한다고 가라 한다고 진짜 가면은 안 되죠. 그 안에 있는 속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지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서희도 소선영의 이야기 가운데 이 속뜻이 뭐냐라는 걸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희가 이야기한 걸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나라는 고구려의 옛 땅에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이게 첫 번째에 해당하죠. 첫 번째 해당합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고려를 개성했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 만일 영토의 그렇기 때문에 경계로 따지면 거란 너거 나라가 누구 나라 대부분 있는 땅이 전부 다 고려 땅인데 그렇게 치면 누구가 우리한테 땅 누구 나라 대부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또 압록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대꾸였어요. 그러니까 1번, 2번에 대한 대꾸를 하나로 끝낸 거죠. 이거는 핵심이 아니니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압록강 안팎도 모두 우리 땅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다 너희 땅인데 그리고 압록강 안팎도 다 원래 우리 땅인데 지금 여기에 이 못된 여신족들 얘들은 거란이니까 여신족들이 자꾸 심심하면 와가지고 살면서 거란 너한테 가려고 하니까 여신족이 막 막아가지고 못 가고 있다. 만일 요 압록강 안팎 여진족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이 여진족을 내쫓을 수 있도록 하면 그래서 우리의 옛 땅을 되찾도록 해주면 그러면 더 그 나라하고 친선 맺겠다. 진짜 대단한 말빨입니다. 엄청난 말빨이죠. 그래서 요거 두 번째 요게 옛 땅이 이제 강동 육주예요. 강동 육주예요. 그래서 강동 육주 주면 친선 맺을게. 친선 맺을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선영이 뭐라 하겠습니까? 정말 약속하지? 그러면 강동 육주 줄게. 친선 맺어. 이렇게 하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싸우러 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오히려 땅을 받고 돌려보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뒤에 강동 육주를 줬는데 친선하기로 했는데 고려가 자꾸 친선을 안 하니까 2차도 쳐들어온 거고 그래도 또 안 그럼 강동 육주 줘라고 하니까 강동 육주는 안 주고 또 계속 친선 안 하니까 3차 쳐들어왔다가 강감찬한테 얻어 터지고 다음부터 고려는 건들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일본과의 관계로 넘어가 봅시다. 일본의 대외 관계입니다. 9세기 말에 견당사 파견을 중지합니다. 9세기 말은 다 여기 또 뜬금없이 자꾸 이게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9세기 말이 나오면 항상 이제 일본 이렇게 일본 중국 이렇게 왔다 갈 때는 시대상을 어쨌든 파악해야 돼요. 요거는 헤이안 시대였어요. 헤이안 시대에 선생님도 저기 세계사하고 동아시아사를 두 개 다 하니까 여기에서 해안 시대를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이럴 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수업하면 어디까지 했노 물어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럴 텐데 해안 시대를 안 했나? 했을 텐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잠깐만요. 여기를 봅시다. 야마토 정권 다이카 계신 헤이안교로 천도 헤이조쿄 헤이안교 다 나왔네. 자, 다 나왔으니까 이제 이어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동아시아사가 이래서 뭐 같아요. 자, 가마쿠라 막부할 때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이 부분만 일단 설명하죠. 이게 주제사의 폐해예요. 주제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사를 다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 9세기 말에 견당사를 파견 중지합니다. 왜 파견 중지를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중지했던 이유 첫 번째는 당은 안사의 난 이후 침체기였다. 그 다음에 이때 견당사뿐만 아니라 신라사도 중지합니다. 그러면 신라는 무슨 시기였다? 신라는
후삼국 시기 뭐 그 언저리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당과 신라 모두 다 뭔가 얘들이 잘 나가야지 가서 배울 게 있는데 당도 망해가고 있는 시기고 신라도 망해가고 있는 시기니까 뭐 망해가는 나라에 가서 별로 보고 배울 것도 없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대외적인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해안 시대 후기로 갈수록 그 어떤 무사 집단이 성장하고 이들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따라서 이 무사 집단들이 야 그동안 너가 문신들이 너 자꾸 뭐 다른 나라한테 배우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 뭐 자존심도 없나 우리는 이들이 강건한 어떤 자민족 중심의 어떤 문화를 이끌어 나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견당사, 견신라사를 폐지하고 결국 이 이후에는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축소한 다음에 일본 문화를 성장시킵니다. 이때 일본의 자국 문화를 뭐라 한다? 국풍 문화라고 합니다. 국풍 문화를 성장시킵니다. 더 자세한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뒤에 또 문화 파트와 관련된 어떤 주제사가 나오면 거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계속되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아무리 견당사나 견신라사에 파견해서 외교 관계를 축소하고 다 막는다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나라의 말을 그렇게 잘 듣진 않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류를 계속합니다. 인간 한 곳에 묶어놓기란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송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송의 상인과 불교 승려를 통해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었다. 고려와도 교류를 해서 직접적인 교류는 이제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쓰시마 섬이 중개 다리 역할을 해서 이 쓰시마를 통한 교류는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는 또 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진도는 진도대로 안 나가고 일본은 해안 시대에는 우리가 해안으로 왜 천도를 했느냐 이게 아니지 교토 맞죠? 교토 도쿄죠. 도쿄 교토 맞습니다. 교토. 이 교토인데 이 교토로 왜 했느냐? 갖는 이유는 그 헤이조쿄 즉 나라에서 후기에 되면 일본 자체적으로 이 귀족들 세력이 엄청 강하고 호족 세력이 아주 강해지기 시작해요. 즉 왕권이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천황이 천황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해안으로 천도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해안으로 천도해봤자 천황권이 그렇게 강한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천황권이란 건 약화되고 귀족, 호족의 세력이 강화되어요. 그러니까 천황권은 약화되니까 자동적으로
국유지는 감소를 하게 되고 이들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아주 늘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요. 나라에 토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 귀족과 호족 세력이 없었던 역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나라 전체 토지의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한 80%가 국유지라면 이 토지 안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최대한 이 풀을 많이 해서 이 토지를 활용해서 사는 백성들을 최대한 많이 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그 다음에 군대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죠. 이들 귀족 호족 세력들의 이런 사유지 대토지는 어차피 세금 안 냅니다. 지들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서 세금 안 내요. 세금 내라고 하면 막 여러 가지 막 법 이용하고 막 이래가지고 쌩 까고 이래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어차피 80% 이상의 토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천황권이 점점 약해지면 이것들이 이거를 점점 늘리는 거예요. 뺏어내서 나중에 막 50%까지 이들이 다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거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풀이 줄어들죠. 줄어들면 이 80%일 때는 세금이 전체 생산량의 10%였다라고 친다면 이게 점점 풀이 줄어드는데도 계속 10%의 세금만 거두면 국가의 재정은 어떻게 되죠? 점점 축소되죠. 그래서 국가는 이 재정의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호족 세력을 억제하고 국유지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벅차니까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올려요. 20%, 30%, 나중에는 70% 이렇게 실제로 올라갑니다. 조선 말기에 세금이 거의 80%에 육박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대원칙 한 개, 이 대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지금 나라가 튼튼할 때도 안 내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점점 이렇게 늘려나간 이 상황에서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안 내죠. 나라는 이들에겐 세금은 못 받고 등신같이 자꾸 계속 이 줄어든 얘들한테 세금을 자꾸 늘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사는 국유지에 사는 농민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했다? 아주 똑똑해요. 스스로 이 귀족이나 호족 같은 대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바칩니다. 할 수 있으면 노비로도 들어가요. 할 수 있으면 가신으로도 들어가요. 들어가서 여기 안에만 들어가면 내 토지는 사라지지만 여기에서 이 충성을 하고 이 귀족이나 호족 세력에게 충성하고 노비처럼 살거나 이렇게 하면 시킨 대로 말만 잘 들으면 70%, 80%씩 세금 떼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국가에 세금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급격하게 돼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대토지를 우리가 뭐라 한다? 장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원은 합법적인 장원도 있고 불법적인 장원도 있는데 분위기상 대다수가 불법적이겠죠. 나중에는 이들이 힘이 강해지고 왕권이 워낙 힘이 약해지니까 불법적으로 했던 걸 합법으로 마지못해 인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 장원은 세금 안 내요.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백성을 노비로 삼거나 혹은 자신의 가신, 부하로, 즉 쉽게 표현하자면 부하로 삼아버립니다. 이쪽 해당 지역에 있는 백성들은 약간 예전에 봉건제처럼 장원에 들어가면서 이들에게 충성을 맹세해요. 그러면 전쟁 터지면 이들이 무사로서 활동하게 되죠. 즉 이때 이 백성들은 무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사는 군인하고 뭐가 다르죠? 똑같이 칼 들고 싸우는 건 똑같은데 군인은 국가 정식 군대를 이야기하고
무사는 불법적으로 무장해서 싸우는 애들이에요. 여기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해안 시대 설명을 아직 드렸는데 다들 해안 시대 말기로 가면 이 귀족에 의한 대토지, 호족과 귀족에 의한 대토지 소유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국유지 소유가 아주 작아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도 나중에 다 자세하게 또 나와요. 무사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이 대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호족이나 귀족 세력들은 자신의 무사단을 이끌게 되고, 이 무사단을 이끈 이 세력들이 영주 세력들이 서로 싸워요. 싸우게 되면 결국 누구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겠습니까? 무사의 몸값이 점점 높아지죠.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 무사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의 주인이었던 귀족 세력들을 몰아내고 무사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었던 것이 일본의 독특한 막부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막부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군인이 정권을 잡은 시기라는 거죠. 이 군인이 정권을 잡은 시기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렇게 세 가지가 순서대로 형성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막부가 가마쿠라 막부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는 가마쿠라라는 일본의 지명이에요. 가마쿠라 지역에 막부가 형성되는데 막부라는 건 뭐냐 하면 일본의 군인 중에서 이 쇼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쇼군은 원래 어떤 것이었냐면 일본 열도를 놓고 봤을 때 지난번에 관서 관동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세키가하라를 중심으로 그래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관서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었죠. 점점 일본이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이 서쪽 지역을 동쪽 지역을 점점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대장국은 뭐냐 하면 이 동쪽 지역을 정복하는 명령을 받은 장군을 정의대장군이라 하고 이건 한자 말이고 일본 말로는 그들을 쇼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당시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쇼군의 지위를 받고 그리고 이 대장군이 전쟁에 쳐놓은 임시 천막을 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막부가 총사령관 부쯤 되는 거죠. 그 막부를 세우고 이 막부에서 정치를 해 나갔다라고 해서 막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정의대장군에서 동쪽을 정벌하러 가는 장수에게 내려진 이 쇼군이라는 칭호를 받은 미나모토모 요리토모가 그 이후에 이제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 가마쿠라의 막부를 세우고 여기에서 결국 일본의 전체 정권을 좌지우지했다. 거기서 정치를 해 나갔다라고 해서 막부 정치고 막부가 있었던 가마쿠라라고 해서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천황을 없애지 않고 천황을 놔두고 천황에게 계속 그 정의대장군의 직함을 계속 받으면서 그 권력을 유지해 나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체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이 막부 시대는 군인들과 그 군인 세력들에 의해서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외교 활동을 하기가 매우 힘들어져요. 그래서 아주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송과의 교류 관계 이런 것처럼 민간 교류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뒤에 무로마치 막부에 가면 아주 적극적으로 명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펼쳐나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시기에는 소극적인 외교 관계를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저 다음에 자
이제 이어서 일본사는 넘어갔고 이제 몽골 제국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몽골 제국으로 가면 몽골 제국 13세기 초에 성립이 되는데 어쨌든 몽골 제국이 존재하던 시기에 당시 동아시아는 이 만주 지역과 화북 지역은 금나라가 존재하고 남쪽에는 남송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서하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일본이 존재하는 일본에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였습니다. 요 시기에 이 몽골족들은 그전엔 계속 뭐 이렇게 약하게 이동해 다니다가 13세기 초에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영웅이죠. 등장해서 드디어 이 몽골 부족들을 통합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유목민족들은 흩어지면 약하고 통합되면 강합니다. 그 통합시키는 게 어렵죠. 영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테무친이 통합을 시켜서 아주 강하게 되고 이 쿠릴타이는 부족장 회의입니다. 쿠릴타이라는 것은 회의예요. 이 부족장 회의인 쿠릴타이에서 칭기즈칸인데 이 유목민족들은 전통적으로 부족장 회의를 통해서 왕을 선출합니다. 물론 그 왕권이 매우 강해지면 세습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족장 회의에서 선출하는데 거기에서 테무친을 자신들이 왕으로 추대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기즈 칸인데 이 칸이라는 게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케 몽골 울루스를 수립하는데 예케라는 건 큰, 그래서 몽골 울루스라는 것이 있는데 울루스라는 건 유목민족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유목민족들은 땅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농경민족에게는 땅이 중요하지만 유목민족은 항상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국가의 개념을 생각할 때도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사람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국민.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이동해 다니니까 그 국민들이 이동해 가는 그 전반적인 공간을 그냥 울루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루스라고 이야기할 때는 토지보다는 그 공간 안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기보다 백성 부족민을 울루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울루스가 살고 있는 그 부족민 살고 있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바로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이 유목민족들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케 몽골 울루스라는 걸 농경민족의 표현 방식으로 바꾸자면 대몽골 제국이 되는 겁니다. 발전을 하면 칭기즈칸 때는 칭기즈칸 이제 서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죠. 이 정도에서 시작하면 여기에 있던 금나라도 한번 침공을 하는데 완전 망한 건 아닙니다. 침공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서하는 완전히 침공을 하고 요쯤에 이렇게 크다랗게 호라즘 왕국이 있었어요. 이 호라즘 왕국도 정복하는 거죠. 그러면 특이한 게 이렇게 몽골 제국 애들은 징기스칸 때 이랬고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고려도 침략하고 그 다음에 이쪽 이 러시아도 침략하고 이쪽도 거의 다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대에서 두 대, 왕 한 명, 두 명 사이에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이렇게 장악을 할 수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두 가지를 들어요. 첫 번째는 천호제와 백호제 중심의 어떤 군사 재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몽골이나 유목민족들은 사람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도 딱 그 천호제, 백호제고 그다음에 부족장의 아들 중심으로 특수부대도 편성해서 효율적인 군사력 운영, 그다음에 그 개개의 군사력도 아주 강했었죠. 그래서 아주 강한 군사력과 두 번째는 울루스라는 말에서 표현되다시피 이들은 이 넓은 지역의 면적을 통치하려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쭉 다니면서 자신들의 부족과 자신들에게 복속되었던 자신들에게 항복했었던 이런 여러 민족들의 국가나 민족들의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이동할 수 있는 지역, 이동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넘어간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서의 영역을 쳐서 우타리 치고 여기를 내 땅이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고 여기 있는 애들을 직접 지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나갔던 건 아니었어요. 조금 맥락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넓은 지역을 장악할 수가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징기스칸 때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를 했느냐? 서하를 정복합니다. 서하를 정복하고 금나라를 침공하고 호라즘을 정복해요. 잠시만요. 요거는 맞아요. 요게 조금 표현이 애매하네요. 서하는 정복했고 그 다음에 금은 침공을 했고 호라즘을 정복했습니다. 호라즘은 대체로 한 이쯤 되는 지역에 있던 제국으로서 비단길이 여기서 시작해서 대체로 이렇게 가는 게 비단길, 초원길, 바닷길이 있으니까 요 비단길을 장악해서 동서교역을 장악했었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들을 정복하고 또 이 아들들은 장남이었던 것 같아요. 장남이 이쪽 러시아 지역을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애들이 이 이슬람 지역을 정복하러 갑니다. 그래서 거의 뭐 징기스칸 때 완성된 건 아니지만 거의 이 정도를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징기스칸이 죽고 나서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과 그 밑에 있는 손자들까지 합쳐서 서로 왕위계승 다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고타이 칸이 즉위하게 되고 이 오고타이 칸 때는 고려를 침공합니다. 고려를 침공하고 금을 정복해요. 요거 이렇게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빌라이 칸이 되는데 이 쿠빌라이 칸은 중요합니다. 자, 이 쿠빌라이 칸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전에 그러니까 유목민족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벗어나서 이제 정통 중국 왕조를 추구합니다. 농경민족화 하기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전에는 여기에서도 나오지만 나라 이름을 울루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주치 울루스, 뭐 차가타이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처럼 울루스라고 했고 이 울루스들의 그거인 이제 통합인 몽골 울루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도 그 몽골의 초원에 위치한 카라코름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쿠빌라이 칸이 즉위하면서 아직까지 요 밑에 남성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였죠.
쿠빌라이 칸 때 요거 중요합니다. 남송을 정복해요. 남송을 정복하면서 중국 전역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 부분을 떼서 요 부분을 탁 떼가지고 여기를 원이라는 독립적인 중국 왕조로서 만들어 버려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지배권도 쿠빌라이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마치 효문제 때 하나 정치하니까 부족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다른 몽골 부족들이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특히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다 했죠. 전부 다 왕위 서열을 가지고 있는 자손들이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이 이때 싸워가지고 이걸 다 지배하려고 마음을 먹지 않고 독립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차가타이 울루스, 훌라구 울루스, 주치 울루스로 분열을 시키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원이라는 이름도 중국식의 한나라 국가로 만들고 원이라는 중국의 왕조로 탈바꿈한 거예요. 그래서 수도도 카라코룸에서 북경에 해당하는 대도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도 이제 원이라고 중국식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고려를 복속시킨데 이거는 이제 정복이 아니라 복속입니다. 고려가 몽골하고는 40년 동안의 항쟁 끝에 결국 고려가 와서 항복했지 정복당한 게 아니죠. 항복하는 대신에 항복하니까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라 하니까 우리 민족, 우리 고려의 이 주체성을 인정해달라 하니까 정복은 하지 않겠다. 대신에 간섭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복속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을 2차례 침공하지만 모두 다 실패합니다. 그리고 남송은 정복했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유목민족이 중국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요거 우리 진도 때문에 선생님이 요번 한 번만 50분 될 때까지 할게요. 미안합니다. 그래서 통치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원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몽골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지배 질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원나라의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자면 몽골 제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몽골 제일주의라는 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일 끝에 몽골인, 그 다음에 생목인, 그 다음에 한인, 그 다음에 남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권력과 좋은 거는 이 몽골인이 모두 다 차지하기 때문에 몽골 제일주의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생목인은 흔히들 이슬람 애들만 생목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 색깔이 있는 사람들을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엔 유럽인도 있을 수 있고 인도인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 중동에 있는 아랍 민족들도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자면 한인을 제외한 나머지 여타 민족들, 그 다음에 이 한인은 화북지역 한일 한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남인은 남송 지배의 한인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있는 한인들은 금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한인이어서 빨리 몽골에게 항복을 했었던, 지배를 받았던 애들이고, 요 남인은 남송 지배하에 있으면서 가장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던 한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인들을 가장 차별했었다.
그다음에 이 생목인들은 주로 재정 등으로 뭐 아니면 관료 등으로 우대받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 이 생목인은 대체적으로 동서교역에 종사했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에 밝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몽골인 제일주의입니다. 그래서 몽골인이 정치 군사의 담당했었고 생목인이 재정 담당, 그 다음에 한인과 난민은 피지배층으로서 그 중에서는 난민이 가장 천시 차별받았다. 그 다음에 지방에는 이때까지는 주, 군, 현 이런 거 설치했죠. 이제 여기에는 행성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행성. 예전에 선생님 임용고사 칠 때 나오기도 했어요. 행성. 그래서 이 행성이란 걸 설치해서 여기에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임명해서 행성을 설치했다라고 행성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금 오버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